추위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찬바람이 성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던 겨울 새벽, 한양 골목 어귀에서는 하얀 입김이 공기 속에 얼어붙듯 흩어졌습니다. 우물가에 놓인 두레박은 밤새 얼음에 둘러싸여 있고 지프로 엮은 지붕 위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은 얼어붙은 돌바닥 위를 조심스레 지나갑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아직 오르지 않은 방 안에서 사람들은 이불 속에 몸을 깊이 웅크린 채 또 한 번의 겨울 아침을 맞이합니다. 난방장치도 없고 따뜻한 옷도 변변찮던 시절,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혹독한 추위와 끝없는 굶주림을 견뎌냈을까요? 온돌과 목화솜, 그리고 땅속 깊이 묻어둔 김장독을 따라가며 조선 사람들의 생존 이야기를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는 며칠 동안 눈이 그치지 않았다. 강물이 얼어 수레가 다녔다. 추위가 혹독하여 얼어 죽은 자가 길에 널렸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 왕대의 겨울 기록 속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1400년부터 1850년 무렵까지를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17세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에서 1.5도가량 떨어졌고, 이 작은 온도 변화가 전 세계 곳곳에서 대기근과 사회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670년부터 1671년에 걸쳐 일어난 경신대기근은 당시 조선 인구의 20%에 달하는 약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온 현상으로 우박과 서리 때 아닌 폭설이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가뭄과 홍수까지 덮쳤습니다. 실록에는 당시 임금 현종이 이렇게 말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수재, 한재, 풍재, 상재가 없는 해가 없었다. 허물은 나에게 있는데 어째서 재앙은 백성들에게 내린단 말인가. 짧은 한 줄이지만 그 뒤에는 굶주리고 얼어붙은 몸으로 겨울을 나는 수많은 얼굴들이 겹쳐집니다. 1655년 봄에는 강원도 삼척과 강릉의 바닷물이 얼어붙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동해가 결빙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어 달 후에는 제주도에 큰 눈이 내려 국마 900여 필이 얼어 죽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시기 영국 런던의 템스강도 얼어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반대편 섬나라에서도 사람들은 강 위에서 시장과 축제를 열며 이 혹독한 추위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한양의 겨울은 특히 더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도성을 둘러싼 북악과 인왕에서 밀려 내려오는 바람은 골목마다 비수를 꽂듯 하고 들었습니다. 새벽 장터로 향하는 행상의 어깨 위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고 손가락은 집신끈을 고쳐 매다가도 금세 곱아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늘 그렇듯 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성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도성 안 풍경은 계절마다 얼굴이 달랐지만 겨울에는 특히 계급의 차이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궁궐 깊은 곳, 구두를 타고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시각 성문 밖 언저리에서는 문풍지 하나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 아이들을 품에 안고 떨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눈발을 맞으면서도 서로 다른 겨울을 살았다는 사실이 조선의 생존을 이해하는 첫 단서가 됩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부엌 아궁이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부엌은 집안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지만 부엌 아궁이 앞에서는 이미 마른 장작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겨울을 버티게 한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궁이에서 시작된 온돌의 불길이었습니다. 굵은 장작을 몇 토막 올려놓고 그 사이에 마른 풀을 끼워 넣습니다. 부싯돌을 튕겨 작은 불씨 하나가 바싹 마른 집단을 타고 번져 올라가면
이윽고 새벽 어둠 속에 붉은 불길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불길이 오늘 하루 방바닥을 데우고 가족의 겨울을 지탱해줄 열기였습니다. 조선의 온돌은 부엌 아궁이에서 시작해 방바닥 아래를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독특한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불길과 뜨거운 연기는 아궁이에서 곧장 굴뚝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밑에 돌을 고르게 깔아둔 구들장 아래 연기가 지나갈 길을 미리 내어두었습니다. 불길이 그 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돌을 달구고 데워진 돌이 다시 방 안 공기를 천천히 데웠습니다. 부엌 아궁이는 밥을 짓는 곳이자 겨울에는 집안 전체를 데우는 심장이기도 했습니다. 밥을 짓는 불과 몸을 데우는 불이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붙이는 시간과 세기를 늘 조심해서 조절해야 했습니다. 불을 너무 약하게 지피면 방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고 너무 세게 지피면 연료만 허비한 채 열이 곧장 굴뚝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은 가장이나 며느리는 불꽃의 색과 크기를 살피고 손바닥으로 구들 아래쪽 열기를 느껴 장작을 더 넣을지 말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궁궐과 양반가의 온돌은 좀 더 정교하게 짜였습니다. 여러 칸의 방이 연도로 이어져 있어 한 번 불을 지피면 사랑방과 안방 때로는 건넌방까지 함께 데워지도록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병약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어른이 있는 집이라면 그 방 아래에 구두를 특히 신경 써서 깔았습니다. 이런 구조를 유지하려면 장작을 넉넉히 들일 수 있어야 했고 아궁이를 관리할 사람 손도 충분해야 했습니다. 서민들의 온돌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초가집에는 온 집에 온돌이 깔려 있지 않았고 부엌 옆 방 한 칸만 온돌방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방은 잠을 자는 곳이자 밥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때로는 병든 가족을 돌보는 공간이었습니다. 방이 넓으면 데우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들방을 크게 짓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서 가까운 아랫목은 뜨끈하지만 윗목으로 갈수록 온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일도 흔했습니다. 연료를 마련하는 일은 겨울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산에 나무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베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냐는 관에서 관리하거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땅인 경우가 많았고 함부로 나무를 베다 적발되면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부터 산에 올라가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논과 밭에서 남은 볏짚, 콩대, 깨대 같은 농작물 줄기를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집안에 낡은 가구나 부러진 문짝도 버리지 않고 잘게 쪼개 겨울 내내 아궁이에 태웁니다. 소와 말의 마른 똥을 햇볕에 잘 말려두었다가 장작 사이에 끼워 넣어 쓰는 집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작처럼 오래 타지 않았고 불길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불길이라도 잠시나마 구들장을 데워주었고 그 시간만큼 방 안 공기는 덜 싸늘해졌습니다. 17세기 소빙하기가 극에 달하면서 조선 전역에 온돌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추위를 견디고 체력을 보존하기 위해 온돌을 설치하는 집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는 산림자원의 고갈로 이어졌습니다. 조선 전기까지 상당수 남아있던 2층 한옥이 이 시기 이후로 사라진 이유도 2층에는 온돌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온돌이 흔해지니 나무 땔감의 수요량이 급증해 조선의 산림자원은 급속히 고갈되어 구한 말에 이르러서는 민둥산이 아닌 산이 없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르면 실록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된 대량 벌목 때문에 토사가 유실되니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논의할 정도였습니다. 18세기 조선에는 산림의 소유권을 둘러싼 송사인 산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온돌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돌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양의 벽난로나 난로처럼 한쪽 벽을 중심으로 둘러앉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바닥 한가운데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했습니다. 식사 때에는 상을 펴고 둘레로 앉아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자리를 정리해 이불을 펴고 몸을 눕혔습니다. 아랫목은 어른이나 어린아이에게 먼저 양보하는 자리가 되었고 온기가 조금 덜한 윗목에는 젊은 사람들이 눕는 일이 많았습니다. 온돌은 단지 난방 기술이 아니라 가족의 자리와 배려 서열과 양보까지 함께 드러나는 무대였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날 마을 언저리에서 바라본 집들은 굴뚝 연기로 겨울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기와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일정한 속도로 고르게 흘렀고 초가집 굴뚝에서는 간신히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연기가 간헐적으로 보였습니다. 여유 있는 집에서는 낮에도 온돌을 자주 데울 수 있었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밤이 되어서야 겨우 연기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바닥 위에 펼쳐진 겨울옷을 따라가 보면 몸을 싸는 또 다른 생존의 기술이 보입니다. 겨울이 되면 조선 사람들의 하루는 먼저 옷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완전히 식기 전 사람들은 이불을 조금 들추고 손에 잡히는 옷부터 차례로 껴입었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듯 한 겹 한 겹 더해지는 옷가지가 그날 하루를 견디게 해줄 방패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보온 기능이 좋은 옷감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을 넘어가게 해준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리 잡은 겹쳐, 입기의 기술과 여름부터 준비해둔 옷감과 솜이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서민들의 옷감은 주로 삼배와 모시 같은 거친 청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했지만 겨울에는 바람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거친 촉감과 보온성이 현저히 낮아 혹독한 겨울 추위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만이 털가죽을 덧댄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목화 재배와 면직 기술이 점차 퍼지면서 달라졌습니다. 1363년 고려 공민왕 때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 10여 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고려로 돌아온 문익점은 고향인 강성현, 지금의 경상남도 산청으로 내려가 장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씨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배 기술을 몰라 문익점이 심은 것은 모두 실패했지만 정천익이 심은 한 송이만 살아남았습니다. 한 개의 목화씨에서 100여 개의 씨앗을 얻었고 3년 만에 목화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정천익은 중국에서 온 승려 홍원에게 씨를 빼는 씨앗과 씨를 뽑는 물레 만드는 법을 배웠고 10년도 못 되어 나라 전체에 목화가 보급되었습니다. 목화솜을 듬뿍 넣어 만든 겨울옷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몸에 직접 닿는 속옷은 헌천으로라도 여름부터 마련해두고 그 위에 면으로 누빈 저고리와 바지를 겹쳐 입었습니다. 겉옷인 두루마기에는 더 좋은 솜을 골라놓고 누비지를 촘촘하게 놓았습니다. 누비선이 촘촘할수록 솜이 빠져나가지 않고 옷 안에 공기층이 생겨 더 따뜻해졌습니다. 양반가의 겨울옷은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겉감은 무늬가 살아있는 비단을 쓰고 안에는 잘 골라낸 솜을 고르게 펴넣었습니다. 목둘레와 소매 끝에는 모피를 둘러 장식을 겸한 방한을 했고 특별한 날에는 담비나 여우털로 둘러싼 옷을 꺼내 입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의 겨울옷은 훨씬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도 겉감은 대개 거친 무명이나 염색이 덜 된 배였고 안에 들어가는 솜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옷을 만드는 작업은 대개 가을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곡식 탈곡이 어느 정도 끝나고 김장과 겨울장만이 한숨 돌 때쯤이면 마루나 한 채 한쪽에 큰 보자기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그 위에 해마다 모아둔 헌옷과 이불을 쌓아 올려 하나씩 펼쳐보고 아직 쓸만한 부분과 완전히 해진 부분을 가려냈습니다. 쓸만한 천조각은 따로 포개어두고 완전히 낡은 부분은 솜만 뽑아 따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을 버틸 옷 한 벌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갔습니다. 옷을 입는 순서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몸에 가장 가까운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헌 저고리와 바지를 한 겹 더 껴입었습니다. 겉으로 보여도 괜찮은 옷은 위쪽에 해지고
누더기가 많은 옷은 안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겉에서는 그럭저럭 단정해 보이면서도 안쪽으로는 가능한 한 여러 층을 만들어 바람이 살갗까지 닿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머리와 얼굴을 어떻게 가렸는지도 중요한 방한 기술이었습니다. 남자는 갓 대신 겨울에는 솜을 넣은 모자나 털모자를 썼습니다. 귀와 뺨까지 내려오는 남바위 같은 모자는 특히 추운 지방에서 사랑받았습니다. 여자는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머리 위로 눌러 쓰고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체면을 지키는 예복이면서 동시에 얼굴과 목으로 파고드는 찬바람을 막는 실질적인 방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겨울옷에는 어른들의 마음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귀를 덮어주는 작은 모자를 씌우고 목에는 헝겊으로 만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작은 손은 장갑 대신 헌 헝겊토시로 감싸고 바지 안에는 어른들의 헌옷을 잘라 만든 속바지를 겹겹이 입혔습니다. 발에는 버선을 두세 겹 신고 그 위에 집신을 신겼습니다. 집신 속에는 헌 헝겊과 짚을 조금 더 넣어 발바닥과 발등이 얼어붙지 않도록 했습니다. 옷과 이불은 서로 모양을 바꾸며 겨울을 오갔습니다. 더는 밖에 입고 나갈 수 없는 두루마기는 이불이나 요의 바탕이 되었고 헌 이불에서 뽑아낸 솜은 다시 옷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천과 솜은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 형태를 바꾸어가며 옷과 이불 방석과 덮개를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겨울밤마다 바느질하는 손은 좀처럼 쉬지 못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마주 앉아 바느질을 하고 그 옆에서 아이들이 잘려나간 천조각을 모아 뭉치를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이 바늘 끝에 찔려 피가 배어나오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가볍게 손을 한번 입에 대고 다시 실을 꿰었습니다. 핏방울 하나와 바늘질 하나하나가 곧 겨울을 견디게 해주는 실과 매듭이었습니다. 몸을 감싸던 옷에서 시선을 떼면 그 몸을 둘러싼 먹을거리가 보입니다. 겨울바람은 언제나 집의 틈새를 먼저 찾아왔지만 땅속에 묻은 김장독은 묵묵히 겨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 김치를 한 번에 담가 겨울 먹을거리를 저장하는 일은 조선 사람들에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김장은 겨울의 반양식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꼭 필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는 물을 소금에 절여 구동지를 대비한다는 구절이 있고 채소 가공품을 저장하는 요물고라는 것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김장은 고려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동국세 시기에 가정의 1년 계획으로 봄장 담그기와 겨울 김장 담그기가 중요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장의 시작은 입동을 전후해서였습니다. 온 마을이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담그는 것이 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김장을 시작하면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소금물에 절이고 무채를 썰고 양념을 만드는 일은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집의 김장이 끝나면 다음 집으로 옮겨가 다시 김장을 도왔습니다. 마을 전체의 김장이 끝날 때까지 이 품앗이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장이 다 끝나고 나면 돼지고기를 삶고 배추에 노란 쏙잎과 양념을 준비하여 쌈을 싸먹으면서 동네 잔치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날만큼은 가난한 집이나 넉넉한 집이나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겨울철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영양 저장 창고였습니다. 채소를 원상태로 저장하기 어려운 겨울에 소금에 절이고 젓갈과 향신료를 섞어 새로운 맛과 향기를 생성시키면서 저장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무와 배추에는 겨울 동안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 풍부했고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젓갈은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김치독은 땅속 깊이 묻혔습니다. 5도 전후에 낮은 온도에서 익히고 저장해야 맛이 좋고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속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김치를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광을 따로 두어 그곳에 김칫독을 묻고 집방석을 만들어 덮었습니다. 김장과 함께 조선 사람들의 겨울 식탁을 지탱한 것은 된장과 시래기였습니다. 된장은 단백질 공급원이었고 무청을 말린 시래기는 미네랄과 식이, 섬유의 보고였습니다. 추운 바닷바람에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말린 명태는 황태와 북어가 되어 귀한 단백질원이 되었습니다. 명태는 버릴 것이 없는 생선이었습니다. 말려서 북어알은 명란젓 내장은 창란젓으로 저장하여 먹었습니다. 명태찌개는 임금의 수라상에도 오르던 음식이었고 명태 순대도 일미로 꼽혔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우물 파고 겨울 동안 먹을 채소와 곡식을 보관했습니다. 무와 배추 곡식을 차곡차곡 넣어 흙과 지프로 덮으면 바깥이 아무리 얼어붙어도 땅속은 비교적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눈이 쌓인 날 우매 눈과 흙을 살짝 걷어내고 안에서 조금씩 꺼내 먹는 일이 겨울철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장 음식을 넉넉히 마련할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장을 담그려면 배추와 무 소금과 젓갈 고춧가루와 각종 양념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이 재료들을 모두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금조차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제대로 담그지 못하는 집도 있었고 품앗이에 참여하지 못해 이웃의 눈치를 보며 겨울을 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는 무를 조금 절여 간단한 김치를 담그거나 소금물에만 담가 겨울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장을 담그지 못한 집은 이웃에게 장을 얻어 먹어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김치와 장을 얻어먹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먹을거리와 함께 조선 사람들의 겨울 생존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먹었던 밥의 양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었던 고봉밥은 현대인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거대한 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밥을 먹어야 했을까요? 조선 사람들은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2끼만으로 고된 농사일을 버텨야 했기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엄청난 양을 섭취해야 했습니다. 쌀이 부족해 보리조 같은 잡곡을 섞은 잡곡밥은 포만감이 낮아 더 많이 먹어야 에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흰쌀밥은 양반의 전유물이었고 서민들은 명절이나 제사 때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추운 날씨에 체온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밥의 양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양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밥을 배불리 먹는 것조차 꿈이었습니다. 곡식이 떨어진 집에서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년도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바닥나고 새로 농사지은 보리가 익기 전인 봄철이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겨울도 마찬가지로 혹독했습니다. 경신대기근이나 을병대기근 같은 대기근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할 만큼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실록에는 부모가 배고픈 나머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참혹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병마 앞에서도 신분과 지역에 따른 격차는 냉혹했습니다. 한양의 의료는 비교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왕실은, 내의원 관료는, 전의감, 서민은 해민서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의원은 왕과 왕족의 건강을 전담하는 기관이었고 전의감은 중앙 관료들의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해민서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의료기관이었지만 그 규모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방의 현실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정식 의사인 의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평민들은 마을 노인의 경험이나 민간요법, 심지어 무속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양반은 경제력과 인맥을 동원해 한양의 약재와 명의를 초빙할 수 있었고 집안 대대로 의서를 소장해 스스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유교적 관습 때문에 남자 의사에게
진찰받기 힘든 여성들을 위해 의녀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의녀들은 궁중과 양반가 여성들의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겨울에는 질병이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추운 날씨와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갖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감기와 폐렴은 가벼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동상과 동사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얼어 죽은 자가 길에 널렸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집 없이 떠돌던 거지와 객지에서 돌아오지 못한 행인 하루 벌어 하루를 살던 사람들 중 일부는 결국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추위에 떨다가 병에 걸려 죽어가곤 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고 약을 지을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는 구휼 정책을 펼쳤습니다. 흉년과 한파가 겹친 해에는 진율창의 곡식을 풀어죽을 쑤어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진율창은 굶주린 백성을 돕기 위해 곡식을 비축해두던 국가 창고입니다. 각 고을에서는 관아 앞마당에 큰 가마를 걸어놓고 보리와 좁쌀때로는 콩을 섞어 진율죽을 끓였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그릇을 들고 줄을 서서 자신과 가족이 먹을 몫을 받아갔습니다. 죽 한 그릇으로 며칠을 버티는 일도 흔했지만 그 한 끼마저 없었다면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절과 서원, 향약 같은 마을 공동체도 겨울마다 작은 구휼을 이어갔습니다. 사찰에서는 시주로 들어온 쌀과 곡식을 모아 큰 가마에 죽을 쓰고 가난한 이와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 헌 옷과 이불을 한데 모아 나누어 주는 날을 잡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집의 겨울살이는 한마디로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장작을 사올 수도 새 옷감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쥐고 놓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생존법은 몸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방 한 칸뿐인 집에서는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잠을 잤습니다. 아랫목에는 아이들을 눕히고 그 옆으로 어른들이 차례대로 몸을 붙였습니다.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느라 흩어져 있어도 밤이 되면 결국 같은 이불 아래로 모였습니다. 둘 셋씩 가까이 붙어 누우면 온돌이 식어가는 밤에도 서로의 체온이 이불 속을 조금 더 데워주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웃 아이를 불러 같이 재우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잃었거나 집안 형편이 더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거라 하고 불러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창한 자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원래 서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음 생존법은 태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장작을 제대로 들이지 못한 집에서는 겨울 내내 뗄거리를 찾는 일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논과 밭에서 남은 볏짚과 콩대 깨대를 말릴 수 있을 만큼 말려 아궁이 옆에 쌓아두었습니다. 집안의 낡은 의자와 부러진 문짝도 마른 날을 골라 잘게 쪼개 땔감으로 바꾸었습니다. 소와 말의 마른 똥을 햇볕에 잘 말려두었다가 장작 사이에 끼워 넣어 쓰는 집도 적지 않았습니다. 옷과 이불의 재활용도 중요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새천과 새솜을 들일 여유가 없는 집에서는 해가 바뀌어도 집안에 들어오는 옷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와 이불은 그대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겉감이 너덜너덜해 더는 입고 나갈 수 없게 되면 조용히 바느질을 풀어 안쪽 솜을 꺼냈습니다. 솜은 엉겨붙은 덩어리를 다시 손으로 비벼 고르게 풀어준 뒤 헌천으로 만든 옷 안에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한 번 몸을 덮었던 솜은 이렇게 옷과 이불 방석과 덮개를 오가며 몇 번이고 겨울을 건너갔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겨울철 품팔이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논밭질이 줄어드는 대신 도시와 마을에서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장작을 패주거나 눈 쌓인 길을 치우고 얼어붙은 우물의 얼음을 걷어내는 일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오르내렸고 여자들은 부잣집에서 맡겨온 바느질 일을 받아 밤늦게까지 손을 놀렸습니다. 하루 품삯은 많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쌀 한 되라도 더 사올 수 있다면 그날의 추위는 견딜만해졌습니다. 이웃과 마을의 작은 나눔도 가난한 겨울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수확이 끝난 뒤 곡식을 조금씩 모아두는 개나 두레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이 겨울을 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소문이 돌면 그 곡식과 반찬이 먼저 그 집으로 향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겨울을 무사히 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록과 지방 문서에는 해마다 동사자가 많았다는 보고가 되풀이됩니다. 동사는 얼어 죽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눈이 내리고 며칠째 바람이 거세던 날이면 아침마다 길모퉁이와 성문 근처 다리 아래를 둘러보는 일이 관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 얼어 죽은 자라는 짧은 표현으로만 남았습니다. 가난한 집의 겨울을 떠올리면 조선의 겨울은 결코 낭만적인 풍경으로만 그려지기 어렵습니다. 온돌방의 따뜻함 뒤에는 늘 장작을 아끼려는 마음이 있었고 두꺼운 소못 안쪽에는 여러 겹의 헌천과 바느질 자국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울타리도 누군가에게는 바람을 막는 벽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찬바람을 조금 늦출 뿐인 얇은 장막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겨울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처음 던졌던 이 질문을 다시 떠올려보면 답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조각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바닥 밑에서 천천히 움직이던 온돌의 열기 몸을 겹겹이 감싸던 소못과 이불 땅속 깊이 묻어둔 김장독, 그리고 가진 것이 거의 없을수록 서로에게 조금 더 바짝 다가서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엮여 있었습니다. 온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기술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구들장을 지나 방 안 공기를 데우는 동안 사람들은 따뜻한 바닥 위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은 단지 추위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바탕이기도 했습니다. 목화솜과 누빈옷은 몸 가까이에 있는 또 하나의 방패였습니다. 1363년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가져온 목화씨 10여 개는 조선 사람들의 겨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친 삼배 위에 옷 한 겹을 더 얹어 입던 시절에서 솜을 털어 채워 넣은 저고리와 두루마기 버선과 토시를 겹겹이 껴입는 시절로 옮겨가며 사람들은 몸 위에서 계절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양반가와 서민가의 옷감과 마감은 분명 달랐습니다. 하지만 추운 바람 앞에서 옷의 귀함과 헌옷의 초라함은 금세 같은 바람 속으로 희미해졌습니다. 김장과 저장 음식은 겨울의 반양식이었습니다. 입동을 전후해온 마을이 함께 모여 김장을 담그고 땅속 깊이 독을 묻어 봄까지 먹을 먹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 한 포기, 된장 한 숟가락, 시래기 한 줌이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겨울을 지탱해준 것은 가난 속에서 서로를 향해 조금씩 내어주던 마음이었습니다. 장작이 부족한 집에서는 불을 오래 지피지 못하는 대신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자리를 좁혀 누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느 집 굴뚝에서 며칠째 연기가 보이지 않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쌀 한 줌, 마른 생선 한 마리, 헌옷 한 채가 조용히 문 앞에 놓이는 동안 겨울은 아주 조금씩 물러갔습니다. 나라와 마을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겨울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진율창에서 꺼낸 곡식으로 끓인 죽 한 그릇 절과 서원에서 나누어준 헌옷과 장작 몇 토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나눔 덕분에 그해 겨울을 간신히 넘긴 이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겨울을 화려하게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겨울 앞에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나누고 다시 겨울을 지나며 살았습니다. 온돌과 솜, 옷, 김장과 저장 음식, 가난한 집의 생존법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결국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깥에 찬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이불 속에서 서로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면 그 순간만큼은 겨울이 조금 짧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17세기 소빙학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조선 사람들은 지혜와 인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그 생존의 기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독한 겨울과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조선 민초들의 지혜와 용기를 함께 돌아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계절일수록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과 대개 모든 가족분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마음 깊이 빕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